미국은 한국인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건 오히려 미국이었어요. 갑자기 텍사스가 삼성에 3,500억 원을 떡하니 쥐어주며 애걸했고 조지아 주지사는 기자회견장에서 절규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갔던 게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한 걸까요? 지금 미국이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연방정부는 한국을 밀어내자고 주정부는 한국을 붙잡자며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세계가 한국의 과거에 주목했죠. 북쪽은 철벽으로 막혀 있고 사방은 바다로 둘러싸 있나라.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단언했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한국 없이는 아이폰도 못 만들고 테슬라도 못 굴리고 유럽 전장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미국을 애간장 태우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워싱턴에서 25년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봤거든요. 연방정부는 한국을 밀어내려 하고 주정부는 3,500억이라는 보조금을 떡하니 주면서 한국을 붙잡으려 애를 쓰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한국 하나 때문에 미국이 둘러 쪼개진 겁니다. 저는 리처드 맥클린입니다. 텍사스 출신이고 조지타운 대학에서 국제정치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죠. 25년간 워싱턴에서 미국과 아시아 간의 경제 전략을 연구해 왔습니다. 백악관과 의회에서 자문도 했고요. 그런 제가 봐도 2025년 9월의 상황은 정말 기괴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인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술자 300여 명을 불법 노동자로 몰아체포했죠. 헛된 인질극이었습니다. 미국 일자리를 빼앗는 외국인들이라며 강경하게 나섰지만 그들은 모두 고국 한국으로 돌아갔고 미국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터졌어요. 텍사스 주지사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절망에 가까웠어요. 삼성이 떠나면 텍사스 경제는 끝장난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삼성 테일러 공장에 2억 5천만 달러를 긴급 지원합니다. 한국 돈으로 500억 원이에요. 미국 주정부가 한국 기업에 보조금을 쥐어주며 애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죠. 주정부 관계자들이 줄줄이 나섰어요. 삼성 없이는 미국 반도체 패권이 무너진다고 말했거든요. 한국 기업 하나를 붙잡기 위해 정치인들이 무릎을 꿇는 모습, 25년간 워싱턴에서 일하면서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삼성은 차분하게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국내에서 6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습니다. SK와 현대차도 한국 내 고용 확대를 선언했죠.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예리한 오히려 일자리를 한국으로 돌려버린 방역이었어요. 미국이 원한다면 떠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협박도 감정적인 대응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우리는 한국에서 일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저는 그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은 완전히 고립된 나라였어요. 북쪽은 디댐이라는 벽으로 막혀있고 동서남쪽은 모리우드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 육로 하나 제대로 뚫려 있지 않았죠. 항공기는 북한을 피해 돌아가야 하고 바다길마저 태풍과 중국 때문에 불안정했어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국은 섬보다도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과거 미국의 전문가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죠. 이 나라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미국을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단 말입니까? 더 놀라운 건 미국이 완전히 둘로 쪼개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연방정부는 한국을 밀어내자고 했지만 주정부는 한국을 붙잡자며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정부인데도 완전히 다른 길을 간 거예요.
공화당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이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지만 각자 자기 지역구의 한국 기업이 있는 의원들은 조용히 반대편에 섰거든요. 당론보다 지역 경제가 우선이었던 거죠. CNN과 폭스뉴스조차 보도 방향을 정하지 못했어요. 한국 기술자 추방은 당연하다고 하다가도 한국 기업들의 투자 중단은 미국 경제에 치명적이라고 말하는 모순을 보였거든요. 언론마저 갈라진 겁니다. 월스트리트는 패닉 상태였어요.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실리콘밸리 전체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난 거죠. 미국 대통령은 한국인을 잡아들이고 동시에 텍사스 주지사는 한국 기업의 300배의 선포가원을 쥐어주며 붙잡았습니다. 같은 달 같은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담담하게 일자리를 한국으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정면으로 맞선 거죠. 저는 25년간 이런 역전을 본 적이 없어요.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보조금을 주며 애걸하는 상황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조지아였어요. 현대차와 LG가 합작으로 건설 중이던 55억 달러짜리 배터리 공장. 이 곳이 이번 구금 사태의 실제 무대였거든요. 6천 명을 고용할 예정이던 거대한 프로젝트였는데 한국 기술자들이 떠나자 공사가 완전히 중단됐어요. 조지아 주지사의 절규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조지아 경제는 끝장난다. 그의 목소리는 애벅보다 더 떨리고 있었어요. 건설 현장은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멈춰 서 있었고 수백 명의 미국 건설 노동자들도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죠. 한국 기술진 없이는 공사 진행이 불가능했거든요. 하루 공사 중단당 손실액만 500만 달러였어요. 일주일이면 300~500만 달러가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GM과 포드가 긴급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공장에서 나올 배터리를 미리 계약해둔 상태였는데 공급 일정이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테슬라까지 대안을 찾기 위해 발을 동동 굴렸죠. 현대차는 조지아 공장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미국 내 추가 투자를 재검토했죠. 55억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흔들린 겁니다. 조지아 주민들이 기대했던 600여 곰 좋게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지역 경제 전체가 위태로워진 거죠. 캠프 주지사는 팀대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한국을 쫓아내자는 트럼프와 한국을 붙잡자는 주지사 같은 공화당인데도 완전히 다른 길을 간 거예요. 조지아 출신 의원들은 당론을 무시하고 트럼프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55억 달러 투자와 6,000개의 6개 일자리를 포기할 셈이냐고 말이에요. 워싱턴 정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25년간 제가 봐온 미국 정치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분명하고 일관된 방향이 있었죠. 그런데 한국 앞에서는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한국 북으로 막히고 사방이 바다인 그 작은 나라가 이제는 미국 정치를 둘로 쪼개고 주지사들을 무릎 꿇게 만들고 거대한 보조금을 받아내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실에서 자료를 뒤집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어떻게 이 나라가 미국을 흔들 수 있게 된 건가요?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젠 미국이 한국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도 영국도 미국의 아빠가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거든요. 그런데 한국만은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학자로서 저는 답을 찾기 위해 자료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본 사례를 들여다봤어요. 1980년대 일본은 세계 경제에 떠오르는 강자였습니다. 도요타와 혼다는 미국 자동차 시장을 휩쓸었고 소니와 파나소닉은 전자제품 시장을 장악했죠. 반도체 분야에서도 일본이 세계 1위였어요. 하지만 미국이 압박하기 시작하자 일본은 무너졌습니다. 1980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급등했고 1989년 일미 반도체 협정으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강제로 내줘야 했어요.
자동차 분야에서도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수출을 스스로 제한했습니다. 미국과 싸우면 안 된다는 게 일본의 선택이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30년간 잃어버린 시대가 시작됐어요.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 기업들이 하나둘 무너져 갔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미국에 더욱 의존하게 됐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월스트리트에 밀렸고 통신 분야에서도 화웨이 배제 압력에 굴복했죠. 특별한 관계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속국에 가까웠어요. 영국은 결국 산업 주도권을 내주었습니다. 일본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맞서고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절망적인 지정학적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육로부터 봤죠. 한반도 북쪽은 DMZ라는 철벽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어요. 휴전선 이북 88km가 그 통째로 막혀 있는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로 가려면 바다나 하늘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공 노선도 문제였어요. 북한 영공을 피해 돌아가야 했거든요. 인천에서 런던까지 가려면 북쪽으로 돌아서 시베리아를 거쳐야 했어요. 직선 거리보다 2000km는 더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항공기도 북한을 피해 돌아가야 했습니다. 연료비만 해도 엄청난 손실이었죠. 바다길은 더욱 불안정했어요. 태풍이 몰아치는 시즌이면 며칠씩 운항이 중단됐고 중국은 호시탐탐 한국의 바다길을 노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스웨즈 운하 사고로 한국 화물선들이 며칠씩 발목이 묶이기도 했어요.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각도로 봐도 한국은 고립된 섬 같았어요. 아니, 섬보다도 불리했죠. 섬은 최소한 사방으로 바다길이 열려 있잖아요. 육로는 막혔고 하늘길은 돌아가야 했습니다. 바다길마저 불안정했어요. 경제학자로서 저는 단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교역 비용이 너무 높았어요. 운송비, 보험료, 시간 비용 모든 게 다른 나라보다 불리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갖기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제조업을 하려면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데 그 비용부터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완제품을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류비만으로도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지정학 전문가로서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성공할 수 없다. 하지만 제 판단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불리한 조건을 뚫고 성공했거든요. 2025년 기준 한국의 수출액은 6,833억 달러였어요. 세계 7위 수출국이었습니다. 인구 5천년 만에 작은 나라가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7위에 올라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모두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이었어요. 단순한 노동 진략적 제품이 아니라 기술력이 핵심인 분야들이었죠. 한국은 제 예측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반도체 분야를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첨단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한국이 압도적 1위였던 거예요. 조선업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세계 선박 발주량의 40%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거의 독점 수준이었어요. 중국이나 일본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이었죠. 자동차 산업에서도 현대차와 기아가 연간 700만 대를 생산하며 세계 3위 제조업체로 자리 잡았어요. 토요타, 폭스바겐에 이어 3위였습니다. 모든 게 불가능해 보였던 조건에서 한국은 오히려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32,000달러를 넘어섰어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불과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었던 거예요. 기술력 지표들도 놀라웠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GDP 대비 4.8%로 세계 1위였어요. 이스라엘과 한국만이 4%를 넘는 나라들이었죠. 억만금을 줘도 따라잡을 수 없는 초격차.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어요. 비슷한 조건의 나라들은 어떻게 됐을까 싶어서요. 대만도 섬나라였지만 한국만큼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반도체 분야에서는 TSMC가 있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한국에 밀렸죠. 싱가포르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제조업보다는 금융과 물류에 특화됐어요. 한국처럼 사방이 막힌 조건에서 이렇게 성공한 나라는 세계사에 없었습니다. 독일도 육로가 열려 있었고 일본도 섬이지만 사방이 바다로 열려 있었거든요. 한국만이 유일했습니다. 이런 절망적 조건에서 세계 강국이 된 나라는요. 그런데 왜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게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걸까요? 일본은 쉽게 굴복시켰고 영국도 압박하면 따라왔는데 한국만은 달랐어요. 저는 한국의 특별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뭐가 다른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지정학적 위치였어요. 한국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 전략의 핵심 거점이었죠. 한국을 잃으면 중국 견제가 불가능해져요. 두 번째는 기술력이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들을 한국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대체 불가능한 기술들이었죠. 한국은 미국이 압박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힘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철수하면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삼성이 없으면 아이폰도 못 만들고 현대차가 없으면 미국 자동차 시장이 흔들렸어요. 저는 그 제약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 나라는 모든 불리한 조건을 전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DMZ로 막힌 육로 때문에 바다에 집중했고 그 결과 세계 1위 조선업을 만들어냈어요. 자원이 없어서 기술에 집중했고 그 결과 반도체와 첨단 제조업에서 세계 최고가 됐죠. 불리한 조건을 오히려 기회로 바꾼 거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조건이 좋아서 안주했지만 한국은 조건이 나빠서 더 치열하게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한국은 다른 길을 간 거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정면으로 뚫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연구실에서 한국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완전히 틀렸어요. 작고 약한 나라가 아니라 강하고 독특한 나라였던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만 다른 길을 간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었거든요. 한반도는 절망적인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봐도 이 나라는 생존조차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북쪽은 철벽 같은 DMZ로 막혀 있었습니다. 휴전선 이베렉 사포 8km가 지뢰밭과 철조망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국경선이었죠. 유럽처럼 육로로 자유롭게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나라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늘길도 마찬가지였어요. 북한 영공 때문에 모든 항공기가 우회해야 했거든요. 인천에서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들은 시베리아를 거쳐 돌아가야 했습니다. 연료비만 해도 엄청난 추가 비용이었죠. 동서남북 어느 곳도 길이 없는 나라,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바다길은 더욱 위험했어요. 여름에는 태풍이 몰아치고 겨울에는 시베리아 한파가 바다를 얼려버렸습니다. 동남아 해역에는 해적들이 활개를 쳤고 중동 지역은 전쟁과 테러로 불안정했어요. 최근에는 스웨즈 운하 사고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025년 에버기 분호가 운하를 막아버렸을 때 한국 화물선 수십 척이 일주일 넘게 발목이 묶였거든요. 하루 지연될 때마다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저는 물류 전문가들과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들도 입을 모아 말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물류 조건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섬나라보다도 더 고립되어 있어요. 최소한 섬은 사방으로 바다길이 열려 있잖아요.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교역 비용이 너무 높아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였죠. 원자재를 수입하는 비용, 완제품을 수출하는 비용, 모든 게 다른 나라보다 비쌌어요. 저는 학자로서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한국의 물류비는 GDP의 8.3%였어요. 일본의 5.2%, 독일의 4.8%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저는 학자로서 단언했습니다. 이 나라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런데 2025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 트럼프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이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는 협박이었죠. 미국 언론들도 한국이 굴복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곧 드러난 건 미국의 약점이었어요. 펜타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트럼프에게 브리핑을 했죠. 그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왔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전진기지입니다. 미군 전략 지도를 보면 명확했어요. 한국은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불과 1002km로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보다 훨씬 가까웠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는 더 가까웠어요. 불과 800km였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필요였습니다. 국방부 분석가들이 설명했어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괌이나 하와이에서 출발해야 한다고요. 거리가 10배 이상 멀어지는 거였습니다. 작전 효율성이 완전히 떨어지죠. 더 심각한 건 러시아 문제였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에서 극동지역의 러시아군을 견제할 전진기지가 필요했거든요. 한국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의회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왔어요. 공화당 의원들조차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자살 행위입니다. 중국에게 동북아를 통째로 내주는 격이에요. 민주당은 더욱 강력하게 반대했죠. 그들은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핵심이라고 불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주한미군은 한국을 위한 카드가 아니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발판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의 약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워싱턴의 폭탄처럼 떨어졌어요. 한국이 미군 철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펜타곤에서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한국이 미군 없이도 된다고 나오자 오히려 미국이 초조해진 거예요. 국방부 관계자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유위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KF-21 전투기도 곧 실전 배치됩니다. 해군력도 일본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방산 기술이었어요.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와 K-정의, 자주포가 유럽 전장에서 러시아 무기들을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무기의 성능이 실전에서 입증된 거였죠.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속국이 아니었습니다. 치아 분석 보고서가 백악관에 올라갔어요. 그 내용이 일부 언론에 공개됐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2주 내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잠재적 핵 보유국입니다. 우라늄 농축 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동북아 균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자 트럼프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핵 확산이라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국무부에서도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사위교역 상대국이에요.
기술적으로는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미국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감했어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결국 한국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위치는 정말 특별했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었거든요. 미국이 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없으면 미국의 첨단 산업이 멈춰버려요. 삼성 반도체 없이는 아이폰도 못 만들고 현대차 없이는 미국 자동차 시장이 흔들렸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더욱 중요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기려면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이 필수였어요. 한국을 잃으면 중국에게 기술 우위를 내주는 거였죠. 이 절망적인 땅에서조차 한국은 세계 전략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결국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이 만료했거든요. 한국은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동맹국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중국에게 동북아를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날 밤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간 연구해온 국제정치의 기본 상식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강대국이 약속국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약속국이 강대국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생존조차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 땅이 오히려 미국조차 포기할 수 없는 요충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정학의 아이러니였어요. 가장 불리해 보이는 위치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위치가 된 거였죠. 한국은 선보다도 고립되어 있었지만 그 때문에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어서 위험해 보였지만 바로 그 때문에 미국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전략적 거점이 된 거예요. 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 나라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거였습니다. 불가능을 찢어버린 한국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연구하며 오랫동안 이 나라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제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불가능하다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를 움직이는 강국으로 우뚝 섰거든요. 숫자로 보는 한국의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수출액은 635억 달러였어요. 세계 7위 수출국이었습니다. 인구 고침 200만 명의 작은 나라가 14억 중국, 3억 미국, 8천만 독일 같은 거대한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1인당 수출액이었습니다. 한국은 1,307원 달러로 독일의 1,907원 달러에 이어 세계 2위였어요. 중국의 500달러, 일본의 오리벤시대의 600달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죠. 세계 7위 수출국, 그것이 바로 한국의 현재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산업별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반도체 분야부터 봤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디램에서는 삼성이 4.2%, SK하이닉스가 29%로 합쳐서 71%였습니다. 낸드 플래시에서도 삼성이 34%, SK하이닉스가 17%로 총 51%를 차지했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 전 세계 스마트폰 컴퓨터 서버의 기억장치 전 10개 중 7개가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저베레야스마 애플 아이폰의 메모리도 구글 데이터 센터의 저장 장치도 한국산이었습니다. 반도체는 70%, 조선업은 40%, 자동차는 세계 3위. 불가능이라던 나라가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조선업은 더욱 압도적이었어요. 한국은 2022년 기준 세계 선박 발주량의 40%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LNG선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했어요. 전 세계 LNG선 10척 중 8척이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 세 회사가 세계 조선업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물량으로는 1위였지만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이었죠.
자동차 산업에서도 현대차 그룹이 연간 700만 대를 생산하며 세계 3위 제조업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토요타의 1150만 대, 폭스바겐 그룹의 880만 대에 이어 셈이었어요. 제네시스 브랜드는 북미에서 BMW 이 벤츠와 경쟁하고 있었죠. 억만금을 줘도 못 따라잡을 초격차. 이건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석유화학 분야도 마찬가지였어요.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이 세계 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의 주요 공급 업체였어요. 철강 분야에서는 포스코가 세계 6위 철강 회사였고, 디스플레이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죠. 저는 데이터를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GDP 대비 4.8%로 세계 1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4.3%보다도 높았어요. 미국은 2.8%, 일본은 3.3%였죠. 작은 나라가 연구개발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허 출원 건수도 놀라웠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은 23만 건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였어요. 인구 대비로는 세계 1위였죠. 1000명당 4.4건으로 일본의 3.1건, 미국의 1.8건을 크게 앞섰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더 충격적인 건 기업 가치였어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30조 원으로 한국 코스피 전체의 20%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순위에서도 20위 안에 들었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미국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죠. SK 하이닉스도 시가총액 70조 원으로 세계 반도체 기업 중 3위였어요. 인텔 TSMC에 이어서 말이죠. 현대차도 50조 원으로 세계 자동차 기업 중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브랜드 가치도 급상승했어요. 삼성은 글로벌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5위에 올랐습니다. 현대차도 35위로 독일 BMW, 아우디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저는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봐요.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79달러였습니다. 당시 북한의 253달러보다 더 낮았어요. 가나나 필리핀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그런 나라가 2022년에는 1인당 GDP 30,000달러를 달성했어요. 400배 성장한 거였습니다. 이런 성장률은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불가능을 찢어버린 나라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술 수준이었어요. 삼성은 2022년 세계 최초로 3나노 게이트 오러라 라운드 반도체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TSMC보다 6개월 빨랐어요. 반도체 기술에서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었던 거죠. 현대차는 수소 연료 전지 기술에서 도요타와 양강구도를 형성했어요. 넥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수소차였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 EJNMP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조선업에서는 친환경 선박 기술이 압도적이었어요.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추진선 같은 차세대 선박 기술에서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모든 게 불가능해 보였던 조건에서 한국은 오히려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국제기구들의 평가도 달라졌어요. 세계은행은 한국을 기적의 성장 모델이라고 불렸습니다. IMF는 아시아의 혁신 허브라고 평가했죠. OECD에서는 한국을 기술 혁신의 롤모델로 제시했어요.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제조업 역량, 첨단기업 밀도, 특허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6위, 독일 7위에는 못 미쳤지만 중국 28위, 인도 68위보다는 훨씬 높았어요. 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봤어요. 한국과 비슷한 조건의 나라들은 어떻게 됐을까 싶어서요. 대만도 반도체 강국이지만 한국만큼 다양한 산업에서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TSMC는 있지만
삼성처럼 메모리부터 시스템 반도체까지 모든 영역을 커버하지는 못했죠. 싱가포르는 금융과 물류 중심지로 성공했지만 제조업에서는 한국에 밀렸어요. 이스라엘은 첨단 기술 강국이지만 규모 면에서 한국과 비교할 수 없었죠. 한국처럼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성공한 나라는 세계 사회에 없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속도였어요. 다른 선진국들이 100년 이상 걸려서 이룬 성과를 한국은 50년 만에 달성했거든요.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선진국이 되기까지 150년이 걸렸어요. 독일과 일본도 100년 이상 걸렸죠. 미국도 독립 후 150년 만에 세계 최강국이 됐고요. 그런데 한국은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5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랐어요. 압축 성장의 기적이었습니다. 1950년대 최빈국이던 나라가 2020년대에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실에서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제가 25년간 연구해온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자원도 없고 시장도 작고 지정학적으로도 불리한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다른 요인이 있을 거였어요. 한국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전략과 의지가 있었던 거죠. 저는 한국의 진짜 성공 비결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놀라운 성과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싶었거든요. 한국은 단순히 기적처럼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파고들면서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모든 위기를 치밀한 전략과 독종 같은 의지로 돌파해 왔던 거였습니다. 첫 번째 돌파는 바다였어요. 1960년대 한국은 바다에 막혀 있었습니다. 섬나라도 아닌데 사실상 섬과 다를 바 없었죠. 그런데 한국은 이 약점을 무기로 바꿨어요. 바다가 막혀 있다면 아예 바다의 왕이 되어버리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정주영이 현대조선을 세운 건 1972년이었어요. 당시 한국은 조선업 경험이 전무업을 만들었는데요.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주영은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를 짓겠다고 선언했어요. 외국 전문가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조선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일본과 유럽이 100년 넘게 쌓아온 기술을 어떻게 따라잡겠나. 하지만 정주영의 답은 간단했어요. 바다가 막혔지만 한국은 세계 1위 조선업으로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1974년 완공됐어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죠. 첫 번째 배가 진수될 때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조선업 경험이 없던 나라가 만든 배가 과연 바다에 뜰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배는 성공적으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50년 후인 지금 한국은 세계 조선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40%가 한국에서 만들어졌어요. 더 놀라운 건 기술력이었습니다. LNJ성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한국이 8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영하 106g 탐도에 에코천 영하스를 안전하게 운송하는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고였죠. 두 번째 돌파는 길이었어요. 육로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국의 답은 단순했습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였어요. 1970년 경부고속도로 착공 당시 온 나라가 반대했습니다. 국민소득이 250달러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400km 고속도로를 짓는다고요? 돈도 기술도 없었어요. 반대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길이 없자 아예 고속도로를 깔아버렸습니다. 그 돈으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야 하는 거 아니냐? 선진국도 못하는 일을 왜 무리하냐?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산업화를 위해서는 고속도로가 필수라고 봤거든요. 부산에서 만든 물건을 서울로, 서울에서 만든 물건을 부산으로 빠르게 운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1970년 2월 1일 착공해서 1970년 7월 7일 개통했어요. 불과 2년 5개월 만에 완공한 거였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이 최소 5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던 공사를 절반 시간에 끝난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는 한국 경제의 대동맥이 됐습니다.
물류비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지역 간 격차도 해소됐어요.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죠. 세 번째 돌파는 하늘이었어요. 항공기가 북한을 피해 돌아가야 한다면 한국은 아예 동북아의 허브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이 시작된 건 1992년이었어요. 영종도 바다를 매립해서 공항을 짓는다는 계획이었죠. 당시에도 반대가 많았어요. 바다를 매립해서 공항을 짓는다고 정말 미친 짓이다. 김포공항도 충분한데 왜 새 공항이 필요하냐. 하지만 한국은 밀어붙였어요. 2001년 인천공항이 개항했을 때 세계가 놀랐습니다. 바다 위에 떠오른 미래형 공항이었거든요. 인천공항은 세계가 인정한 허브가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은 개항 첫 해부터 세계 공항 서비스 1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12년 연속 1위 기록을 세웠죠. 2022년 기준 화물 처리량은 280만 톤으로 세계 2위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전략적 효과였어요. 인천공항은 베이징, 도쿄, 상하이에서 2~3시간 거리에 있었거든요. 동북아 어느 도시로도 쉽게 갈 수 있는 최적의 위치였죠. 네 번째 돌파는 가장 극적이었어요. 바로 1997년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국가부도 직전이었어요. 외환 보유액이 바닥났고 원화는 폭락했죠. 세계은행과 IMF는 한국의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끝났다.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외국 언론들의 평가는 냉혹했어요. 30년간 쌓아온 성과가 하루 아침에 무너질 위기였죠. 그런데 한국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IMF 위기 때 국민들은 금을 내놓으며 나라를 살렸습니다. 1998년 1월 5일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됐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반지, 금목걸이, 금시계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연예인들도 동참했고 기업인들도 나섰어요. 3개월 만에 모인 금이 350톤이었어요. 당시 시가로 21억 달러 상당이었죠. 이 돈으로 외채를 갚고 외환 보유액을 늘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신적 효과였어요.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였거든요. 외국인들도 이런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어요. 결과적으로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3년 만에 조기 상환했습니다. 원래 예정보다 2년 빨랐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였죠. 이것은 운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례를 정리하며 깨달았어요. 한국은 위기마다 정면 도르파를 선택했다는 걸 말이에요. 바다가 막히자 세계 1위 조선업을 만들었고 길이 없자 고속도로를 깔았어요. 하늘길이 불편하자 동북아 허브공항을 지었고 경제 위기가 오자 국민이 합심해서 극복했죠. 다른 나라들이라면 포기했을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더 큰 도전을 했던 거예요. 길이 없으면 만들고 막히면 뚫어버리는 민족,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경험이 수없이 많았으니까요.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불리한 조건을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DNA가 있었던 거죠. 한국은 단순히 버틴 게 아니었습니다. 정면으로 뚫은 민족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워싱턴 시내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25년간 연구해온 국제정치학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사례였습니다. 약속국이 이렇게 강인할 수 있다는 걸 한국이 보여준 거였어요. 이제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한국만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지를 말이에요. 이 나라는 처음부터 불가능을 뚫고 나온 나라였거든요. 오늘날 한국은 단순한 수출 강국을 넘어 세계 질서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데이터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이미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의존하는 드문 국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가 가장 놀라웠습니다. 미국의 아이폰을 뜯어보면 삼성 반도체가 들어있어요. 구글의 데이터 센터도 삼성과 SK하이닉스 메모리로 돌아갑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웨이 스마트폰에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샤오미와 오포도 한국산 부품을 사용해요. 중국이 아무리 반도체 굴기를 외쳐도 당장은 한국 기술 없이는 버틸 수 없었던 거죠. 미국도 중국도 한국 반도체 없이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배터리 분야는 더욱 압도적이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 모델 R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SD는 비멤버와 폭스바겐의 배터리를 납품했죠. SK 이노베이션은 포드 FE 인코링 라이트닝의 배터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3사의 점유율이 30%를 넘었습니다. 중국 차트리 1위였지만 기술력에서는 한국이 앞서고 있었어요. 특히 고성능 배터리와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이었죠. 방산 분야에서는 더욱 급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25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이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KI 흑표전차 980대, KU 자주포 672대, FAH 경공격기 48대, 총 계약 규모가 2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유럽 전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군 관계자들의 평가는 놀라웠어요. KI 전차는 독일 러파드 2보다 뛰어납니다. KI 자주포의 정확도와 사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가 제공한 K자임 자주포가 러시아군을 압도하는 모습이 공개됐어요. 40km 사거리에서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됐죠. 에스토리아도 KI 자주포 12대를 주문했고 노르웨이도 관심을 보였어요. 나토 국가들이 줄줄이 한국 무기를 찾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중동과 동남아 시장이었어요. UAE가 청공투 방공 미사일을 도입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 방산업체들과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도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했죠. 2023년 한국 방산은 세계 5위 안에 들 것입니다. II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세계 선두주자로 부상했어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백스는 한국어 기반 초거대 II로 구글과 오픈AI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삼성전자도 갤럭시 I를 통해 스마트폰 I 혁신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카카오 브레인 AI 기수도 세계적 수준이었어요. 이미지 생성 아이칸 뒤 3.0은 미드저니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죠. AI 분야에서도 한국은 이미 세계의 선두였습니다. 로봇 기술에서는 현대로보틱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며 화제가 됐어요. 한국이 미국의 첨단 로봇 기업을 사들인 거였죠. 이제 아틀라스와 스팟 같은 세계 최고 로봇들이 한국 기술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물류 허브로서의 위상도 확고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2022년 기준 화물 처리량 280만 톤으로 세계 2위를 기록했어요. 코로나19로 여객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화물은 오히려 늘어났죠. 동부가 물류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산항도 세계 유일 컨테이너 항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 상하 이항에서 출발한 화물이 부산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물류의 중심에 있었던 거죠. 인천공항과 부산항은 동북아의 심장이었습니다. 외교적 위상도 급상승했어요. 한국은 G7 정상회의에 4년 연속 초청받았습니다. G7 확대를 논의할 때마다 한국이 1순 2후보로 거론됐죠.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한국은 핵심 파트너였어요.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이 계속 논의됐고 미국, 일본, 한국 3국 협력도 강화됐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BTS와 블랙핑크가 빌보드를 점령했고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이 전 세계를 휩쓸었죠. K-팝, K-드라마, KF드가 세계 젊은이들의 문화가 되었어요. 이제 한국은 미국과 협상할 때도 당당히 고개를 듭니다. 경제 지표들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GDP는 1조 8천억 달러로 세계 10위였어요. 1인당 GDP는 3비 2천 달러로 G7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더 중요한 건 질적 수준이었어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은 모두 고부가 가치 첨단 제품들이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기술력이 핵심인 분야들이었죠. 무역 의존도 가 높다는 약점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세계 경제와 긴밀히 연결될 수 있었어요. 한국이 흔들리면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였죠. 신용 등급도 최고 수준이었어요. Moody's, A2, S&P, Fitch, AOR로 모두 A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일본과 같은 수준이었죠. 유럽이 전차를 찾고 미국이 기술자를 찾았습니다. 답은 하나, 한국입니다. 가장 놀라운 건 기업들의 글로벌 영향력이었어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였고 현대차 그룹은 세계 3위 자동차 제조업체였습니다. LG화학은 배터리 분야에서 테슬라의 핵심 파트너였고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인 고대 역폭 메모리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TSMC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말했어요. 반도체 생태계에서 한국은 절대 빠질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삼성과 SK 없이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돌아갈 수 없어요. 미국 상무부 관계자도 인정했습니다. 아이 배터리 반도체 미래의 심장을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중국조차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됐어요. 사드 갈등 때처럼 경제 보복을 가하면 중국도 타격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졌거든요. 중국 기업들도 한국 부품과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출 규제를 가했다가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더 강해지는 걸 봤거든요. 이제는 협력이 경쟁보다 유리하다는 걸 깨달았죠. 세계는 한국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계가 한국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25년간 일하면서 이런 변화를 본 적이 없었어요.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말이에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속국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중요한 축이 되어 있었어요.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한국 없이는 자신들의 전략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한국의 성취는 경제와 기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욱 감동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때 국제 원조로 연명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상의 은혜를 갚는 나라로 변했다는 걸 말이에요. 2010년은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거예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세계 유일의 사례였습니다. 1950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이 받은 원조 총액은 127억 달러였어요. 당시 돈으로는 천문학적 숫자였죠. 미국이 6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36억 달러, 독일이 10억 달러를 지원해줬습니다. 한때는 원조 없이는 버티지 못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기준 한국의 해외 원조 규모는 35억 달러에 달했어요. 세계 15위 원조 공여국이 된 거였습니다. 받은 원조의 4분의 1을 이미 되돌려준 셈이었죠. 가장 감동적인 건 육전 연저 5전쟁 참전국들에 대한 보답이었어요. 폴란드는 유아인이모 전쟁 당시 야전병원을 운영하며 한국을 도왔습니다. 적십자를 통해 의료진과 의약품을 보내줬죠.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폴란드에 200억 달러 규모의 캐방산을 수출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 참전국의 무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터키도 6.25 전쟁의 한계 여단을 파병했습니다. 설리만 샤부데라고 불렸던 터키군은 용맹하게 싸웠어요. 한국은 2019년 터키의 알타이 전차 기술을 이전해줬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핵심 기술이었죠. 태국은 6.25 전쟁에 해군과 공군을 파견했어요. 현재 한국은 태국과 KF-21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어요.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에 한계 대대를 보내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참전국이었죠. 한국은 현재 에티오피아에 의료진과 교육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어요.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한국형 병원도 건설했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 이제는 우리가 무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은혜 갚기는 참전국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곳곳에 한국이 세운 인프라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의 보코로 화력발전소는 한국이 건설한 600mm 규모의 발전소였어요. 가나 전체 전력의 30%를 공급하고 있었죠. 나이지리아에는 한국이 세운 라고스 마이너스 이 바든 철도가 있었어요. 156km의 구간을 잇는 고속철도였습니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열차가 시속 반복 50km로 달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의 병원과 도로를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노이바이 국제공항 터미널2는 한국이 건설했어요. 연간 1,500만 명이 이용하는 동남아 허브공항이었죠. 베트남 전쟁 때 한국이 파병했던 나라에 이제 는 공항을 선물로 지어준 거였어요. 필리핀 수빅만에는 한국이 건설한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한진중공업이 투자한 30억 달러 규모의 조선소였어요. 현지인 2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죠. 인도네시아에는 한국이 건설한 찔레곤 제철소가 있었어요. 포스코가 투자한 6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철강 산업의 기반이 되었죠. 2022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한국의 진가가 드러났어요. 한국은 베레의 수호흡기국의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되었고 한국의 진단키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받았어요. 193개국의 진단키트를 보냈습니다.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가장 위급했을 때 한국이 의료진과 방역물품을 보냈어요. 스페인에도 프랑스에도 한국의 지원이 닿았습니다. 심지어 미국에도 진단키트를 수출했죠. 브라질 대통령 보소나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했어요. 한국의 진단키트가 우리나라를 구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인도 모디 총리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해준 형제 국가입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참전 용사들에 대한 한국의 마음이었어요. 2021년 한국 정부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고마운 분들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6개월 전쟁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었어요. 90세가 넘은 미군 참전 용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운 그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도우는 나라가 되었구나. 영국 참전 용사도 감격했어요. 한국의 발전을 보니 우리가 헛되이 싸우지 않았다는 걸 알겠다. 이 영상이 전 세계에서 데이트를 기록했어요. 2천만 뷰를 넘겼고 각국 언론에서 앞다퉈 보도했죠. 외국인들의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은혜를 아는 민족이다. 이런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다. 70년 전에 은혜를 잊지 않다니 정말 감동적이다. 세계사 어디에도 없는 기적 불과 한 세대 만의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국의 성공이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서는 것임을 깨달았거든요. 다른 나라들을 보세요. 일본은 경제대국이지만 과거사 문제로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어요. 독일은 경제 강국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소극적이죠. 중국은 강대국이지만 패권주의로 경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경제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으면서도 도덕적 리더십까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2022년 사업 규모는 12억 달러였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70개국에서 교육, 보건, 농업, 인프라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이 세운 한배우정 초등학교에서 2만 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이 지원한 의료진이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죠. 한국은 이제 원조 받는 나라가 아니라 원조를 주는 나라입니다. 세계은행 총재가 2023년 방한했을 때 말했어요. 한국은 개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로서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유엔 개발계획 총재도 한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경험은 전 세계 개발 도상국들의 롤모델입니다. 새마을운동 교육 중시 기술 혁신, 한국 모델을 배우려는 나라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실제로 매년 수천 명의 외국 공무원들이 한국을 찾아와 연수를 받고 있었어요. 한국개발연구원 KDA 국제정책대학원에는 100여 개국에서 온 연수생들이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배우고 있었죠. 이것은 경제의 기적을 넘어 도덕적 리더십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한국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 나라에는 특별한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울 때 도움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성공한 후에는 그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 이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고 존경하게 된 거였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경제력과 군사력은 강하지만 이런 도덕적 감화력은 없어요. 한국만이 가진 특별한 자산이었던 거죠. 저는 그 순간 한국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신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깨달았어요. 지금도 한국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향은 세계 1위를 향한 거대한 도약이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어요. 2022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게이트 어로라운드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TSMC보다 6개월 빨랐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차세대 II와 컴퓨팅의 핵심을 한국이 주게 된 거였거든요. 삼성은 세계 최초 3나노를 양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3나노 공정은 머리카락 굵기의 3만 분의 1 수준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영역이었죠. 그런데 삼성이 해낸 거예요. 성능은 5나노 대비 23% 향상되고 전력 소모는 45% 줄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나노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성공하면 한국이 반도체 기술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SK 하이닉스도 뒤지지 않았어요. 차세대 메모리인 HBM사 개발에서 세계 최초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I시대의 핵심인 고대 역폭 메모리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보여준 거죠. 배터리 분야는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A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었어요. 2022년 기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30%를 넘었습니다. 세계 전기차의 심장은 한국 배터리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GM, 포드, 볼보, 르노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핵심 파트너였어요. 미국 미시간과 오하이오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죠. 삼성 SD는 BMW, 스텔란티스, 볼보 등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헝가리와 말레이시아에도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었어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서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2배 높고 충전 시간은 10분의 1로 줄어드는 혁신적 기술이었죠. I 분야에서도 한국은 글로벌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어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백스는 한국어 기반 초거대 I로 챗GPT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어 이해와 생성 능력에서는 오히려 챗GPT를 앞섰어요. 삼성전자도 갤럭시 I를 통해 스마트폰 혁신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형 초거대 I가 세계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카카오 브레인은 이미지 생성 I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어요. 칸디 3.0은 미드전이나 달리와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보여줬죠. 더 주목할 건 I 반도체 개발이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I 전용 메모리와 프로세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거든요.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던 I칩 시장에 한국이 도전하는 거였어요. 방산 분야의 성장세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폴란드 계약을 시작으로 한국 방산이 이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었어요. 2023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9위까지 올라온 거였죠. 2030년 한국 방산은 세계 5위 안에 들 것입니다.
노르웨이가 K상유 자주포 24대를 추가 주문했고 핀란드도 관심을 보였어요. 호주는 RS-31 레드백 장갑차 100A 2대를 도입하기로 했죠. 중동에서도 성과가 이어졌어요. UAE가 천공투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 방산업체들과 기술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건 KF-227 수리온이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였거든요.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하고 있었고 태국과 필리핀도 도입을 검토 중이었어요. 카이 관계자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KF-21은 F-15를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성능은 유럽의 유로파이터와 맞먹고 가격은 절반 수준이에요. 경제 전망도 밝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30년 한국의 GDP가 2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세계 8위 경제대국이 되는 거였죠. 1인당 GDP는 4배 8천 달러로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불과 70년 전 최빈국이던 나라가 이제 세계 1위를 향해 달려갑니다. 더 중요한 건 질적 변화였어요. 한국은 제조업 강국에서 기술 혁신 강국으로 전환하고 있었거든요. 연구개발 투자는 GDP 대비 5%를 넘어설 전망이었어요. 특허 출원 건수도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 연간 3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어요. 인구 대비로는 세계 1위를 유지할 전망이었죠. 스타트업 생태계도 활발했어요. 유니콘 기업이 10개를 넘어섰고 벤처 투자도 연간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젊은 기업가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문화 콘텐츠는 이미 세계를 정복했죠. K-POP, K-드라마, KMOB가 글로벌 표준이 되었어요. 넷플릭스 글로벌 톱 10위에 한국 콘텐츠가 단골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세입나노 LG의 배터리 한국형 아이 미래의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우주 분야였어요. 한국이 2025년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이 되었거든요. 2035년까지 달 착륙선을 보내는 것이 목표였어요. 민간 우주 기업들도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노스페이스 페리지 항공 우주 같은 기업들이 소형 위성 발사 시장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하나 시스템은 위성 레이더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KTN은 적에도 위성 인터넷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죠. 국제적 위상도 계속 상승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성공했고 2026년에는 AP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어요. G7 확대 논의에서도 한국이 1순위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이 모두 한국의 G7 가입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세계는 한국의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일은 곧 세계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며 확신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주도할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반도체에서는 3나노와 2나노로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었고 배터리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로 혁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I에서는 한국형 모델로 차별화하고 있었고 방산에서는 유럽과 중동 시장을 개척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이 모든 성과가 한국만의 독특한 DNA에서 나온다는 점이 중요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 정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창의력 은혜를 갚는 도덕성, 이런 가치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억만금을 줘도 못 따라올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민족, 그 이름은 한국입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25년간 연구해온 결과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가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미래는 한국에 달려 있었습니다. 기술에서도 문화에서도 가치에서도 한국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미래는 한국에 달려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민족 위기를 기회로 바꾼 나라, 은혜를 잊지 않고 세상에 되갚는 국가 한국의 진짜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서는 인류사의 기적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매달리는 2025년에 충격적 현실에서 시작해서 세계 1위를 향해 달려가는 한국의 미래까지
이 놀라운 반전과 도약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